월요일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시작하는 선제국어 라이브.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재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일일독을 이제 기본 개념과 일일독을 통합해서 하는 한번 하프 모의사를 해보도록 하는데, 일단 오늘 그 수업을 제가 저번에 이제 학생분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쉽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었냐면은 약간 불맛과 섞어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너무 매워요. 일단 우리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서로 안부를 한번 그래도 1, 2분 묻고 시작을 합시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어떻게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 주면 수빈이교 독해가 끝나요. 그러면은 올인원을 비롯해서 수빈이교 시리즈까지 해가지고요. 모든 수업이 완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이번에 다 끝나거든요. 올인원이 완강되고, 근데 수빈이교 논리, 수빈이교 공문서, 수빈이교 독해까지 이제 완강이 돼서 이제 문풀로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예상기출서 원고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되게 바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좀 바쁘긴 한데 그 지난주 토요일 날 간만에 정말 제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친구들이에요. 저희 뭐 고등학교 선후배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같이 모이거든요. 고등학교 때니까 지금 제 나이가 있으니까 몇 년이야? 10년을 만났나? 하여간 뭐 그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초등학교 때랑 똑같이 놀고, 중학교 친구 만나면 중학교 때랑 똑같이 놀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면 전 고등학교 때랑 똑같이 놀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말에 간만에 정말 친구들 만나서 약간 기도받고 충전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 친한 친구가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결혼한 다음에 얼굴을 보러 온 거라서 친구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즐겁게 놀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때 그 저희 그 친구들 그 모임에 왔던 친구들 중에서 그 미국에서 온 친구도 공부를 워낙 잘했던 친구인데 그 전교 1등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전교 1등 했던 친구가 있는데 아직도 고등학교 때 걔가 공부를 했던 방식이 기억이 나. 뭐냐면 정말 안 믿으시겠지만 저희가 남녀공학이었거든요. 남녀공학인데 그 전교 1등 했던 그 남자 이과 전교 1, 2등 다퉜던 친구가 그 당시 대입을 볼 때 나중에 합격을 한 다음에 고백을 한 거예요. 합격을 한 다음에 고백을 했는데 3개월 동안 목욕을 안 했대요. 자, 잠깐만 이거 놀라지 마세요. 목욕을 안 했다는 게 그러면 그 사람이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걔가 그 3학년이 딱 되니까 머리를 빡빡 깎더라고요. 머리를 빡빡 깎더니 정말 맨날 농구하고 막 그랬던 애거든요. 근데 진짜 앉아서 막 공부만 미친 듯이 하는 거야. 그런데 걔가 이제 나중에 뭐 당연히 이제 뭐 공부를 워낙 잘했던 애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대학을 합격한 다음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3개월 동안 목욕을 안 했다.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너 인간이냐 그랬더니 목욕을 안 한 게 아니라 목욕탕 가서 때를 메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애들 뭐 맨날 농구하고 그러면 땀이 얼마나 흘리니까 샤워는 했는데 빡빡 몸을 닦지를 않았대. 머리도 그냥 비누로 그냥 가볍게 헹구고. 그래서 왜 우리가 그랬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몸에 있는 지식이 씻겨 나갈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제가 그때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렇게 독하니까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구나. 하여간 그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맨날 그래요. 제 3개월 동안 목욕 안 하느라고 더러운 애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공부를 할 때는 뭔가 이렇게 포기할 땐 좀 포기하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3개월 동안 목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뭔가 좀 도끼가 있어야지 남들보다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간만에 친구들 만나서 이제 에피소드 전해드렸는데, 저희도 목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남들과 다른 도끼 하나를 좀 품고 일주일을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미션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딱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댓글에다가 쫙쫙 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 주에 무엇을 하기로 도끼를 품었다. 자, 한번 일주일 동안 실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도끼를 푼 게 무엇이다 하고 딱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시작할 때 쭉 올려주세요.
무엇을 하겠다고 혹은 하지 않겠다고 도끼를 품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노력형 아니면 너무 신박한 게 있으면은 그분께 동닭을 한 마리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막 아니 더럽다 뭐 안 씻으면 합격. 아예 그런 게 아니라 각자의 도끼가 있다는 거죠.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라 나만의 도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대신에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안 하겠다는 도끼를 품고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난리 났습니다. 도끼를 품었다, 뭐 도끼를 품었다, 뭐 난리 났어요 지금. 자, 그래서 어쨌든 미션을 하나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률 나왔나요? 이번 주 정답률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한데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월요일 하베스 준일 문풀 달리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풀 달리기 전에 체력 점검하고 있죠. 오늘은 지난주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순한맛과 매운맛을 고루고루 풀어보기라고 했는데 정답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역시 많이 떨어졌네요. 아니 근데 1번부터 이렇게 떨어지면 어쩔겨. 1번에 정답률이 60%뿐이 안 되고요. 4번도 매우 낮고요. 7번도 되게 낮죠. 4번, 5번, 뭐 7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순한맛과 매운맛 고루고루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 일단 오늘은 뭐 매운맛이라고 해도 제가 여러분이 어떤 데서 아직 어려움을 느낀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한번 여러분들이 정답률과 반응을 보면서 앞으로의 매운맛을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렇게 매운 거 안 가져왔는데 지금 뭐 맵다고 좀 난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들 중에서 한 문제가 저희 쪽 시험에 아직 안 나왔던 문제 유형이에요. 근데 그걸 왜 넣냐면은 시험장에 가면은 낯선 게 나면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당황 그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오늘 제 생각에는 여러분께서 이 10문제를 풀 때 틀린 것도 틀린 것이지만 일부 문제 때문에 시간을 되게 많이 쏟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 내가 낯선 문제에 적응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시간을 어느 정도 단축시키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하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좀 어려웠어요. 저번에 어렵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맛 한 거예요. 자, 울지 마시고 다음에는 좀 더 순한 맛과 어려운 맛을 좀 약간 골고루 좀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은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매운맛이에요. 저는 그래도 점수가 70%는 넘길 줄 알았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공문서 같은 경우는요, 공부를 한 사람과 공부를 안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1번에 기억에 뭐가 있냐면은 어문 규정에 맞게 표기할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아직 이게 안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밑에 중복이나 중의, 그죠? 그리고 어려운 한자 대신에 쉬운 우리말 표현, 주수록, 이건 다 지금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계속 얘기했지만 공문서는 확장형으로 나온다 그랬죠? 처음에는 문장 구조만 나오다가 지금은 외래어 순화까지 나왔죠. 앞으로 계속해서 넓혀지게 될 거야. 그런데 1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전염률에 비해 치사율은 2%로 추정됨. 눈을 이렇게 똑바로 떠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가 틀렸어? 높은 전염률에 비해 치사율은 2%. 똑같지 않아? 막 이러면서 시간을 여기서 이제 또 사용한 분이 되게 맞다고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 이제 매일국어 2에서 우리가 그쵸? 이제 보여드릴 문제가 되는데 보시면은 높은 전염률이죠? 그리고 치사율이죠? 딱 보자마자 적어도 기본적인 공문서를 공부하셨던 분들은요, 얘가 지금 포인트라는 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그 두음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자, 오해하면 안 돼. 옛날 시험은 두음법칙을 달달달 외우고 두음법칙에 대해서 정말 이상한 단어까지 달달달 해서 정말 일상에서 쓰지 않는 그 단어들까지도 막 우리가 외우고 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여러분께서 오로지 생각할 건 바로 뭐냐면은 공문서에 나올 만한 두음법칙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공문서에 나올 만한 대표적인 그런 글자가 뭐라 그랬죠? 끝에가 량으로 끝나는 것들. 그렇죠? 왜냐면 맨날 나오는 게 맨날 공문서에 뭐 수출량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치? 작업량, 노동량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량이냐 아니면 양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또 공문서에 나올 만한 그런 두음 법칙은 률이냐 유리냐 딱 요거예요.
그래서 두음법칙을 우리가 공부할 때 옛날처럼 두음법칙이란 바가 어떤 뭐 이상한 단어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저쩌고 그걸 다 아는 게 아니라 원리를 먼저 학습하신 다음에 공문서에 나올 만한 단어만 그쵸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량하고 양, 르라고 르 요것만 일단 우선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공문서에는 이게 항상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오늘 한번 르라고 율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실험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지원율, 그 다음에 합격률, 실패율, 뭐 하여간 이 률은 정말로 많이 나오죠. 서비스율 이런 식으로 공문서에 항상 들어갈 수가 있는 단어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르라고 율은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은 모음이나 니은 받침 다음에서는요 려라고 룰이라고 하는 글자를 못 씁니다. 자, 외워주셔야 돼요. 모음이나 니은 받침 다음에는 렬류를 못 쓰고 열하고 율만 쓰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필기하셨어요. 모음이나 니은 받침 다음에는 열류만 쓴다.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은 발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확률이라고 할 때 이 률자가 원래 그죠 본음이 률이거든요. 근데 얘를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저것의 비률이 뭐야? 도저히 발음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자들이 모음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모음이나 니은 맞힌 다음에는 발음 때문에 얘를 률이 아닌 율로스라고 해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뭐만 보면 되냐면은 이 앞에 있는 것이 모음인지 아니면 니은 받침인지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전염률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전, 염, 률이야. 그러면은 려라고 율이 나오면 무조건 이건가 앞을 보라 그랬죠. 이 앞을 봤을 때 앞에 뭐가 있지? 미음 있지. 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모음도 아니죠. 니은 받침도 아니죠. 그럼 이건 류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치사율이 있어요. 그럼 치, 사. 얘가 지금 모음이죠. 그럼 얘는 뭘 써야 된다? 유를 써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건 좀 외워주시 바라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선제국어로 공부했더니 합격률이 높아졌어요. 그럼 합격률 어떻게 써야 되죠? 합격률로 써야 되겠죠. 실패율은 떨어졌어요. 그럼 시작. 실패율로 써야 되겠죠. 내년에 공무원 시험에 지원율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해요? 지원? 그쵸. 율로 써야만 되겠죠. 실업률이 요즘 감소했습니다. 실업? 그럼 뭐라 써야 돼? 그쵸. 률로 써야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이 앞을 보는 거야. 모음이나 니은 받침에서는 렬율을 못 쓰고 열율을 쓰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요 정도는 좀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어떤 게 실제로 그 공문서에서 저희가 발췌를 해서 문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률이죠. 치사율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답률이 62%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거 참 거시기 하지만 악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했지만 공문서 그거 딱 5강이야. 5강 좀 들어요. 예? 제가 저기 뭐 윽박지르는 건 아니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아니 5강을 듣기가 힘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강 정도를 들어놓으면은 이런 문제는 다 맞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데 시험 문제라고 하는 건 항상 예비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올인원으로 들어도 되고요. 수빈이가 공문서로 들어도 돼요. 공문서 파트만 딱 5강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선 임원들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미가 겹치죠? 그러니까 하나를 빼줘라.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래요. 소정이란 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소정은 정해진 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고치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문제는 이거는 뭐가 잘못됐어요? 그쵸. 요 같은 경우는 그쵸. 자, 해당 법안이 마련된 배경에는 그럼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배경에는 무엇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배경에는 무책임한 대응 때문이다. 말이 안 되죠 지금. 그러면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호응이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얘는 그쵸 잘못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첫 번째 공부를 했는데 항상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저희 그 지금까지 나왔던 시험에 1번 항상 공문서예요. 그리고 공문서는 나올 만한 내용이 유형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네 번의 시험에서 계속해서 지금 출제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난도를 올릴 필요는 절대로 없다고 그랬죠. 근데 범위까지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되고 딱 5강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 강의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짜자자잔. 자, 오늘 여러분들 수업에 클로버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세입이에요, 네입이에요? 세 클로버예요. 근데 오늘 카페 인증 그런 저희 이벤트는요. 네잎 클로버를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잎 클로버를 해서 카페에다 인증을 해주시고요. 너는 나가리야. 너는 세입이기 때문에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따가 끝까지 열심히 들으시면 중간중간에 네잎이 있으니까 네잎으로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 논리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정답 입력은 논리를 되게 잘 푸셨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들 그 2번하고 3번이 있는데 2번 문제 쓸 때 좀 시간을 쓰셨나요? 제가 시간 어떻게 좀 쓰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자 봅시다. 2번하고 3번 중에서 난도가 더 높은 건 3번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3번은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했던 거야. 충분히 연습을 하고 난도는 좀 있지만 우리가 사실 추론식으로 기본적으로 풀 수가 있는데 2번 문제는 얘는 기존에 풀던 방식으로만 푸는 게 아닌 약간 논리 퀴즈에 가까운 겁니다. 사실은 저희 그 문제가 다 논리 문제를 그냥 다들 뭉뚱그려서 얘기할 때 그냥 다 논리 퀴즈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순수한 추론식으로 좀 풀 수 있는 것 이외의 것을 좀 논리 퀴즈란 말을 좀 붙이고 싶은데 지금 현재까지 그런 의미의 그죠 추론식을 쓰지 않고 풀 수 있는 그 순수한 논리 퀴즈가 아직까지는 제출이 출제가 안 됐죠. 그리고 이제 이런 논리 퀴즈 중에서도 경우의 수로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잡아서 얘를 대입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현재까지 공무원에 기출해서 경우의 수가 안 나왔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거짓말쟁이 있죠. 거짓말쟁이, 즉 전제가 거짓일 때 그쵸 경우의 수로 판단하는 이 거짓말쟁이 문제가 아직 안 나왔어요. 제가 사실은 이런 문제를 이번에 사실 모의고사나 문제가 넣을까 말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쵸 지금 아직 그 논리를 푸는 방식이 수험에서 특히 공무원 수험가에서는 약간 정석화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은지 아직 시간이 지나면 다 검증이 될 텐데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간혹 제가 되게 억울하게 약간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 논리를 약간 쓸데없는 거를 알려주는 게 아니냐, 좀 어렵지 않냐라고 약간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좀 많이 억울해요, 사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 뭐 내년 정도가 되면은 논리를 푸는 모든 방식이 이선제 방식으로 다 고정화가 될 거예요. 뭐냐면은 문장의 기호화, 그리고 기호화를 통한 추론 규칙의 적용. 이걸로 다 이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문제를 푸는 방식이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니라 수험적으로는 조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식 저 방식으로 해보면 결과적으로 선재 쌤이 알려줬던 게 제일 빠른 방식이고 제일 정석의 방식이지만 가장 사실은 시간을 절약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렇게 풀이 과정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하다못해 뭐 함축관계나 대답만 얘기해도 너무 과요 막 이러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막 그렇죠 거짓말쟁이 섬에 대한 문제라든지 경우의 수 문제를 막 보여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좀 오해가 또 커질 것 같아. 그래서 일부러 그런 문제를 싹 뺐어요. 지금 빼고 보여는 드리고 싶은데 약간 고민을 하다가 라이브 때 가끔 가다 제가 보여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라이브 때 제가 좀 보여드리면은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가끔 가다가 경우의 수 문제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거짓말쟁이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면 2번이 일종의 그 경우의 수를 활용한 논리 퀴즈 문제 어렵지 않아 쉽게 이제 만들어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 민경채 그 문제를 선제를 좀 간단하게 만들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난도로 보게 되면 3번이 높은데 3번은 우리가 배웠던 걸로 다 풀 수가 있고요. 2번은 지금 쉽게 만들어서 그렇지 이걸 조금 더 변형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여태까지 시험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일단 저희 쪽 시험에서는 그리고 저도 보여드리고 싶으나 여러 사정상 아직 못 보여드리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오늘은 처음 하니까 약간 순한 맛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발문이 처음 봤던 발문이죠. 어렵진 않아. 오늘 문제는 올해 올림픽에서 한국이 출전한 종목에 대한 다음 진수들 중 하나만 거짓이에요.
이 중에서 한국이 우승한 종목의 수는. 자, 아까 이제 거기 카톡이 아니라 뭐야, 저기 제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이번 문제형을 처음 봤어요라고 했는데 처음 보여드리는 문제고요. 아직까지 이거는 기출이 안 됐던 거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인역처 문제는 진술들이 다 참일 때야. 참임을 전제하고, 그러니까 전제가 다 참임을 전제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거였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만 거짓이니까 학생분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제 거짓이 나면 사실 경우의 수를 따져서 푸는 건데 이 문제는 순한 맛이기 때문에 그렇게 풀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1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양궁과 사격을 모두 우승한다. 그렇지?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사격이 우승하고 펜싱도 우승한다. 3번 같은 경우는 양궁이 우승하지 못하고 펜싱도 우승하지 못한다. 4번은 수영이 우승하지 못하고 사격이 우승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라 돼 있냐면은 4개가 다 참이 아니라 보통 인역처 문제 4개가 다 참일 때 나오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거짓이야. 그럼 하나만 거짓이다라고 할 때 사실은 이게 다 연언이니까 이게 가능한데요. 만약에 연언이 아니면 경우의 수를 다 대입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만 거짓이다. 딱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얘를 째려보는 거야. 째려보게 되면은 자 보시다 뭔가 충돌하는 게 있을 거예요. 모순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보이시죠? 뭐가 서로 간에 충돌합니까? 1번하고 3번이 서로 간에 충돌하죠. 왜냐하면 1번은 자, 연어문은 얘기했지만 얘가 다 참일 때만 전체가 참이잖아. 그러니까 양궁도 우승했다, 사격도 우승했다인데 3번은 양궁도 우승하지 않고 펜싱도 우승하지 않았다가 되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번 아니면 3번이 거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딱 하나만 거짓이기 때문에 2번에 무조건 참인 건 뭐죠? 2번하고 4번은 무조건 얘는 참이 돼야 되고요. 얘도 무조건 참이 돼야 돼요.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얘를 참으로 했을 때 걸리는 게 없어요. 1번하고 3번에 지금 사격 있고 어쨌든 수영이라는 항은 없으니까 걸리는 게 없는데 만약에 2번을 참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 순간 그쵸, 얘는 무조건 참이니까 위배되는 게 있죠. 왜냐면 2번은 사격도 우승하고 펜싱도 우승한다고 했는데 3번은 양궁도 우승하지 않고 펜싱도 우승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2번을 참이라고 확정을 했을 때 얘와 얘가 모순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를 참이라고 했을 때 1번은 모순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얘를 참이라고 했을 때 3번은 펜싱을 우승했다, 펜싱이 우승하지 않았다라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3번이 무조건 얘가 거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죠. 3번이 무조건 거짓이니까 1번, 2번, 4번은 하나만 거짓이니까 무조건 참이죠. 그러니까 양궁은 우승했죠. 그 다음에 사격도 우승했죠. 연원지 단수나. 그리고 2번에 가면 펜싱도 우승했죠. 그리고 수영은 우승하지 않았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양궁, 사격, 펜싱 우승했으니까 전체 몇 개가 참이 되겠어요? 그쵸, 우승한 종목은 3개가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솔다운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2번을 고민하다가 시간만 날리고 틀렸다, 푸는 방법 몰랐다고 했죠. 그러니까 논리가 문제가 이거예요. 설명드리니까 너무 쉽죠. 설명 들으니까 연합문에서 그쵸, 여기서 서로 간에 충돌되는 진술을 찾아서 걔를 거짓이라고 확정을 하고 그쵸,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거짓과 또 충돌되는 확정된 진술을 비교해서 문제를 푸니까 사실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논리 문제는 유형을 만약에 학습시키면은 충분히 맞을 수가 있어요. 또 제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문제 하나 딱 나오면 거기랑 비슷한 기출 변형 마구마구 만들어서 그냥 막 쏟아부어서 무조건 풀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문제가 현재까지 안 나왔지. 안 나오다 보니까 저도 약간 집중적으로 약간 학습시키기가 약간 좀 부담도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가끔가다 라이브 때 이런 문제씩 하나씩 풀어봐요. 어렵지 너무 아는 걸로 가져올 테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까 솔다운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 보였던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을 해서 거기에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난도가 한없이 이렇게 깊어지지 않아요. 올라가지 않는데 유형은 다변화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나왔던 이런 유형도 가끔가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라이브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재미있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3번을 그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3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3번이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웠던 논리식으로 충분히 풀 수가 있어.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복합이에요. 복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추론규칙을 다 써야 돼. 그래서 사실은 3번 문제가 더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로 잊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기호식부터 먼저 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죠. 1번에 A를 추진한다면 B도 추진한다. 이게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에 C를 추진한다면 D를 추진한다. 근데 3번이 뭐냐면은 A나 C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추진한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야. 그럼 보세요. 여기서 더 이상 확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런지 보도록 하죠. 1번하고 2번을 물론 붙여서,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붙여서 우리가 조건문이라 할 수가 있지만 조건문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조건문은 단순함축만 나타내요. 조건문은 전건이 확정될 때 후건도 확정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조건문에서 지금 A면 B다, C면 D다. 얘는 A를 가져와 아니면 C를 가져와. 얘가 확정되지 않으면 혹은 후건이 부정되지 않으면은 어떠한 결론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조건문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특히 수험은요. 조건문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논리에 대한 이해력이 달라질 정도로 조건문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1번 조건문, 2번 조건문, 3번이 더군다나 연언이 아니라 선언이죠. 여기서 확정된 건 있다 없다?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보죠. 1번부터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려고 했죠?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넣어서 대입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여기는 확정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없으니까.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적어도 2가지 사업은 추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째려봐. 자,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거 있죠. 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선언이 있어. 그리고 조건이 2개가 나와. 뭐 쓰라 그랬어? 빨리 대답. 빨리 대답. 오케이. 이거 뭐예요? 빨리. 양도 쓰라 그랬지. 양도. 그치? 선언이 있고 조건 2개 있으면 양도부터 써라. 양도가 안 되면 단순함축 써라.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딱 봤을 때 선생님 얘기한 거다.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선언이 있고 조건이 2개가 있다. 그럼 한번 양도를 풀어보자. 그럼 뭐야? 생각해 보세요. 3번 A이거나 C죠. 그러면 여기다 댔을게요. A이거나 C니까 1번 A이면은 B죠. 그럼 C이면 뭐야? C죠? D죠. 끝. 그러면은 내가 얘를 선택해도 B는 무조건 추진하고 얘를 선택해도 B를 무조건 추진하죠. 선언이라고 하는 건 물론 양쪽을 다 추진할 수 있지만 각각 하나만 참여도 되니까 얘만 선택해도 B가 되고 얘만 선택해도 D가 되죠. 양도논법이죠. 다시 한번 A이거나 B이다. A이면 C이다. B이면 D이다. 따라서 C이면은 C이거나 D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복합양도논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지금 선생님 양도논법이 뭐예요? 그러신 분들은 자, 우리는 좀 제발 들으세요. 수빈이교 아니면 논리나 그때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가지 사분 추진한다는 당연히 맞게 되는 거죠. 양도논법에 의해서 얘가 이제 됩니다. 그럼 한번 2번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A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조건이 하나 새롭게 붙었죠. 추진한 사업은 정확히 2개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A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번 그럼 not A가 되죠. 그럼 not A야. 그러면은 not A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3번을 쓸 수가 있습니다. 3번에서 뭐를 쓸 수가 있죠? 선언지 제거를 쓸 수가 있죠. 그럼 선언지를 제거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C가 확정되죠. 어머나, 그럼 2번 쓸 수 있죠? 2번 쓸 수 있으니까 C면 뭐가 돼? D가 확정이 됩니다. 와, 선생님 그러면 2번도 맞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 문제는 B죠. C는 무조건 추진되고 D는 무조건 추진되죠. 근데 B의 여부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없죠? B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야, A가 추진이 되면 B가 추진돼. 조건만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확정된 정보는 A를 추진하지 않아라는 정보만 있어요. 정권이 부정됐죠. 그럼 다시 한번 정권 부정은 결론 낼 수가 있다 없다? 결론 도출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가 아니라 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권이 부정된데 B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따라서 B는 확정되지가 않죠.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B가 안 된다고 하면 정확히 2개지만 B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확정시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C를 추진한다. 3번이죠. B를 추진하지 않아요. 어머나, 그럼 1번 쓸 수 있죠. 대우. A를 추진하지 않죠. 어머나, 그럼 3번 쓸 수 있죠. 그러면은 C를 추진하게 된 게 맞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선언지 제거한 다음에 대우를 사용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전제에다가 지금 1번, 2번, 3번 붙여서 기호하라고 했죠. 다시 한번. 자, 지금 기호화시켰을 때 전제에다 번호 안 붙였다. 마이너스 1점. 빨리 하세요.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됐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문제가 사실 쉽게 나오면은 이 번호 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괄호 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처음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실 문제는 복합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에서 검토를 할 때 번호를 써놔야지 쉽게 검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죠 붙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 D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세 사업의 추진 여부도 모두 결정된대. 진짜일까? D를 사용해 봅시다. 여기 not D가 있네. 2번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not C가 되죠. not C가 되면 3번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선언지 제거로 A가 확정되죠. A가 확정되면 1번 사용할 수 있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B를 그쵸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not D가 확정이 되면 not C, A하고 B가 모두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민경채 문제에서 선택지를 그쪽 단순화해가지고 만들어드렸던 문제고 이 정도 문제는 사실 어렵고 수준이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아무래도 그 초반 입력값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입력했을 텐데 정답률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정답률 70%가 나왔어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리고 만약에 실전 시험에서 이 정도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승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승자예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불마저 갖다 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불마까지는 아니고 조금 어려운 문제를 좀 가져왔는데 2번하고 3번을 보게 되면 사실 3번이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3번을 더 잘 푼단 말이야. 왜 그럴까? 그쵸. 3번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뱉은 추론 규칙을 응용해서 넣어서 풀면 충분히 풀 수가 있는데 2번 문제는 설명 들었더니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근데 왜 2번은 당황하고 시간을 많이 썼을까? 한 번도 안 본 유형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사실 본강의 때 이렇게 전제의 거짓을 가정해서 문제를 난도를 높이는 건 좀 약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 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가끔 가다가 새로운 문제 유형을 좀 이렇게 던져드리고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뭐 울리기도 하고 막 이럴 테니까 여러분 라이브를 통해서 좀 다양한 문제를 푸는 이걸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요. 저희 라이브는 실력을 올리기 위한 그쵸 관리형 지금 수업이잖아. 근데 여러분께서 뭐 문제 하나 틀렸다고 매번 울고 막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은 저도 가슴이 아파서 새로운 문제를 못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울리더라도 눈물 흘리면서 웃으세요. 알겠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웃어 좋고도 않은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잘 푸셨습니다. 아깐 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상해 주세요. 이게 표지예요. 예쁘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 기출과 실전 훈련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오해하시는 게 아니 지금 80문제뿐이 없는데 무슨 기출서가 필요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죠. 80문제인데 그동안 정말 공무원 시험 문제들 중에서 특히 독해나 어휘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풀어도 너무 정말 주옥 같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80문제 플러스 예전 문제 중에서 정말 좋은 거 제가 많이 찾아왔고요. 또 플러스 강화약하나 신유형은 옛날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 저희가 다 문제를 제작을 했습니다. 새롭게 다 문제를 제작해서요. 실전 문제, 뭐 논리나 강화약화 이쪽은 다 실전 문제를 빠방하게 넣어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제목이 왜 예상기출선이야. 앞으로 봐라. 이 책에 나온 문제형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안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출문제를 다 충실하게 하되 실전 훈련을 위한 그쵸 문제 제작을 해서 저희가 넣었기 때문에 정말 되게 유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상기출서를 지금 시중에 보니까 뭐 기출문제집도 없지만은 단원별 문제집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단원별 문제가 왜 필요하냐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유형 하나를 좀 못해. 예를 들어서 남들이 다 맞는 문맥적 의미가 내가 약해. 근데 문맥적 의미만 풀고 싶은데 그렇게 문제를 모아놓는 게 없어요. 특히 저도 뭐 매일 국어나 이렇게 하프를 갖다가 지금 계속 하지만 하나의 유형을 집중적으로 막 10문제, 20문제 훈련시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상기출서입니다. 예상기출서는 그렇기 때문에 유형 강화 훈련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유형이 약하다 그러면 딱 그 유형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풀 수 있게 그렇게 제작한 문제집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마 단원별 문제집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무해요. 그런데 아마 유일한 단원별 문제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많이 푸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모님 교재 받아요?
와, 예. 아, 예전 예상출사 기출 그 구성이라는 건 비슷한데 이제 문제를 이제 새롭게 많이 지어지게 넣었고 그리고 아니 나 또 오늘 자기 반성하기 싫은데 작년은 제가 좀 피세 문제를 너무 많이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 피세 문제를 좀 논리도 그렇고 사실은 강화학과도 피세 문제를 너무 많이 넣어 피세 리트 문제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렵다 그런 평가를 좀 해줘서 올해는 이제 그런 불만 문제들을 좀 빼고요. 자체 제작 문제를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난도를 실전 시험에 좀 맞춰서 근데 실전 시험보다 조금 더 다양한 훈련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난도 조절을 되게 많이 신경을 썼으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유용한 훈련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또 한다고 무쿠시련님이 구박하는 것 같습니다. 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성의 아이콘. 아니 반성의 아이콘 하지 말고 소통의 아이콘이라 좀 해서 소통의 아이콘이라고. 예.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논리에서 불맛 하나, 독해에서 불맛 하나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제 예상과 달라요. 오늘 논리에서 불맛 하나는 사실 3번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2번, 3번 문제 다 잘 푸셨고요. 그 다음에 독해에서 불맛이 하나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웬일이야 독해 불맛이 지금 3개가 나왔어. 저희 의도 아니에요. 저희 의도 아닙니다. 저는 4번 문제가 좀 어렵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정답률이 46이 나왔어. 저는 이렇게 불맛일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거냐 하면은 그쵸. 제 딴에는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드렸는데 먹은 사람이 이렇게 그쵸. 그 불맛에 이렇게 먹고 이렇게 기절하는 그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의도하지 않았다. 의도하지 않았다. 공공님 같으면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논리에서 당황해서 독해까지 말아먹었다. 이러면은 괜찮은데 자,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틀렸나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푸는 방식을 보세요. 일단 이게 좀 어려웠던 이유는 왜 그래요? 내용이 조금 어렵지. 쇼펜하우 알아? 어떻게 알아? 우리가 뭘 알아? 쇼펜하우. 그치? 뭘 알아? 막. 그래, 여기만 니체 나오고 막 이러면은 뭐, 어떻게 알아? 그 철학을. 그치? 그러면은 이해할 수, 그쵸? 있는 데까지는 무조건 이해를 하되 아니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구조로 풀어라. 자,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펜하우는 이 세상의 본질을 의지라고 본다. 이것은 그럼 이것은 바로 의지가 되겠죠? 그럼 기억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의지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보존학을 유지하는 맹목적인 충동이다. 근데 의지는 그 자체로는 드러나지 못하고 현상 세계 속에서 인과를 통해 광물, 식물, 동물, 인간 등의 각 개체의 표상. 뭔 소리야? 철학에 대한 배경식 뭐 얘기를 해줘? 근데 그러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냥 의지는 그 자체로는 드러나지 못하고 어쨌든 간에 인과를 통해서 표상된대. 여기서 무슨 내용이 중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즉이 나왔죠. 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즉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즉 이것은 자신의 맹목적 충동을 현상 세계의 각 객체 속에서 인과를 통해서 만족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것이죠. 선생님은 그 이것이라고 하는 거 바로 앞에 있는 거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에서 지시를 성을 통해서 의미를 가져오는 거죠.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의지는 그 자체로 드러나지 못하고 인과를 통해서 각객제 표현된다. 그럼 이것은 맹목적 충동을 통해 맹목적 충동을 객체 속에서 인과를 통해서 만족시킨다는 건데 그 앞에서 보면 이게 의지인지 아니면은 그 인과율인지 아니면은 각 개체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뭘 봐야만 되는 거죠? 그쵸. 구조를 보는 거야. 그럼 보세요. 의지는 그 자체로는 드러나지 못하고 인과를 통해서 표상된다 그랬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요약을 해봐. 그럼 그 문장을 단순화시켜봐. 의지는 인과를 통해 표상된다. 이렇게 돼 있지? 즉 이것은 인과를 통해 만족시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은 맹목적 충동을 인과를 통해 만족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신의라고 돼 있어. 그럼 일단 인과를 통해니까 적어도 얘는 인과일이 아니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신의 맹목적 충동이죠. 그러면 위에서 자 이것은 의지인데 의지가 바로 뭐라 해서 맹목적 충동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의지는 자신의 맹목적 충동을 인과를 통해서 만족시킨다. 그래 구조가 똑같잖아. 다시 한번 의지는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인과를 통해 표상된다. 근데 즉 이것은 의지는 맹목적 충동을 인과를 통해 만족시킨다.
그래 어때요? 구조가 똑같죠. 따라서 이때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의지라고 부르는 게 타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러나 이것을 통한 만족이라 돼 있죠. 그럼 보세요. 이것을 통한 만족이 선생님 이것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자, 구조를 보세요. 이제 알 수 있겠지? 위에 뭐라 돼 있어? 인과를 통해 인과율을 통해 만족시킨다. 그러면은 이것을 통한 만족이라 돼 있지. 반복이 되잖아. 그러면은 디귿은 뭐가 되겠습니까? 인과율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통한 만족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일 뿐이다. 하나의 충동이 만족되면 새로운 충동이 생긴다. 맹목적 충동의 주체인 의지는 회전한 수레바퀴에 실려 있는 것 같은 영원한 갈목이다. 따라서 맹목적 충동이 바로 뭐야? 이게 의지잖아. 위에 이것은 맹목적 충동이다. 즉 의지는 자 맹목적 충동으로 했죠. 이것을 통해 만족시키려 할 경우에는 결핍과 외로움에 시달려야 된다. 이제 아시겠죠? 이것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야? 시작. 리을이 인과율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잖아. 지금 그래 구조가. 되겠습니까? 어디서 틀렸었을까? 이거는 구조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의지가 이것이란 건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맹목적 충동이다. 그럼 이것은 의지야. 죄송. 이거 다시 한번 쓸게요. 이것이라고 하는 건 의지죠. 의지는 뭐가 되는 거야? 맹목적 충동이죠. 그럼 리을에 헷갈리신 분들은 따라서 맹목적 충동을 맹목적 충동을 통해서 만족시키려고 한다. 이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 맹목적 충동이 의지죠. 그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야? 의지는 인과를 통해서 표상된다. 의지는 맹목적 자신의 맹목적 충동을 인과를 통해서 만족시킨다. 그럼 똑같잖아. 그 의지가 그 맹목적 충동을 혹은 의지가 있고 맹목적 충동인데 이것을 통해 만족시키려고 할 경우 그럼 여러분들 이것이라고 하는 거 똑같죠? 인과를 통해 인과를 통해 인과를 통해 그럼 리을도 인과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결핍과 외로움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쇼펜하에 따르면은 맹목적 충동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적 관조라 돼 있죠. 그러면은 자 계속해서 의지가 맹목적 충동을 인과율에서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대상을 여기 인과율에서 벗어나게 해서 대상 그 자체로 보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건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가 되겠어? 시작. 요 같은 경우는 그쵸 미적인 뭐가 되는 거야? 미적 관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적 관조는 인과율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과학적 관찰이나 보게 한다. 과학적 관찰이나 수학적 추론의 대상을 또한 인과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미적 관조는 이것을 통해 표상되기 이전을 직관한 것이다. 그럼 과학적 관찰이나 수학의 인과를 통해서 파악한 건데 미적 관찰은 이것을 통해서 직관한 이것을 통해 표산하지 않는 거다. 이것을 통해 표상되기 이전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라고 하는 게 뭐야? 계속해서 나오죠? 이것을 통해 시작. 인과율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게 기억, 니은 똑같은 의미고요. 디귿, 리을, 비비 똑같은 의미죠. 그러면 정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기억, 니은 똑같고요. 디귿, 리을, 비비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3번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 정답률이 되게 낮은데 잠깐만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가져오라고 그래서 지금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용으로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해하기 힘들면은 구조를 뭐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보신 다음에 멀리서 한번 이거를 째려보세요. 그럼 멀리서 째려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께서 어차피 내용은 우리가 그 시간 안에서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의지가 되죠? 그럼 보세요. 의지는 그쵸. 인과를 통해서 표상되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의지는 계속해서 인과를 통해서 뭔가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만족을 하고.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그 맹목적 충동을 이것을 통해서 만족을 시키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인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인과에서 벗어났다. 인과에서 벗어났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인과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가 문장의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용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문장 구조를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 불만이셨나요?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필수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한번
5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5번하고 6번은 잘 푸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사실은 5번, 6번, 특히 6번이었거든요. 근데 학생분들이 되게 잘 푸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출연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그저 꼼꼼하게 읽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선택지를 만드는 그 방식을 항상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선택지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조건문을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직 문제에서도 조건문을 활용한 선택지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조건문을 활용한 선택지 요거를 한번 선택지에 넣어봤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푸셨으니까 시간 좀 걸렸지만 잘 푸셨으니까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쌀, 고구마 등으로 술을 만들었는데 술은 기호품이자 동시에 소독약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술의 어떤 기능이네. 쌀이나 고구마의 주성분 녹말로 녹말을 효소, 아밀라제를 분해하면 포도당이 얻어진다. 포도당은 효모라는 미생물에서 에탄올이다. 아직까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술에 대한 얘기인지 에탄올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사탕수수는 주성분이 설탕이고 이것은 효소에 의해 포도당과 과당으로 되고 여기에 효모를 배양하면 에탄올이 얻어진다. 또 포도의 주성분도 설탕이므로 포도로도 에탄올을 만들 수 있다. 뭐야,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뭐를 갖다 반복하냐면은 에탄올이 된다, 에탄올이 된다, 에탄올이 된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은 에탄올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글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글 전체의 논지가 안 드러나요. 자, 지금까지는 주로 술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의 필요성에 따라 바이오 에너지로서의 에탄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거구나. 첫 번째 단락은 그냥 도입 단락이에요. 첫 번째 단락은 단순한 도입 단락으로서 에탄올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도입 단락으로 화제를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바이오 에너지로서의 에탄올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의 화석연료, 즉 석탄이나 석유를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 생성되고 이것이 배출돼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죠. 자, 여기 조건이 나왔네요. 자,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 식물은 대비양,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강합성에 의해 탄수화물 합성하게 된다. 그러면서 식물로 탄수화물을 만들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거는 순환이기 때문에 순수 이산화탄소 배출은 거의 없다. 즉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진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뒤에 있는 선택지를 우리가 미리 좀 보게 되면요. 여기 있는 이 조건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 조건문은 뭐냐면은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면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화석 연료를 갖다가 우리가 태워.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고 하는 거는 얘가 이루어질 때 얘가 이루어진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산화탄소가 실제 늘 수 있는 건 되게 다양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얘가 연소될 때 얘가 는다는 사실만 적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건문이 나오면 뭘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조건문은 선후를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P이면 Q가 된다고 했을 때 얘를 만약에 Q이면 P가 된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오는 선택지가 조건문의 선호를 바꾸는 거야. 이걸 우리가 후권 긍정이 오르라고 하는데 절대로 선호를 바꾸면 안 된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두 번째 식물로 만약에 그 에탄올을 만들게 되면은 여기 보세요. 순수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오긴 하는데 순환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거의 없다는 거랑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항은 다른 거죠. 이것은 정도의 오류로서 나올 수가 있고 좀 이따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녹말, 사탕수수 등은 식량이기도 하므로 식량이 아닌 나무나 풀로 에탄올을 만드는 연구가 지금 활발해서 있습니다. 아, 결과적으로 이거네. 이거는 결과적으로 바이오 에너지로서의 에탄올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석연료로 에탄올 만드는 게 아니라 식물로 만들어야 되는데 식물 중에서 식량이 아닌 나무나 풀로 에탄올을 만드는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나무와 풀은요. 이거 셀룰라제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변화된다. 분해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를 보게 되면은 섬유소를 효소를 이용해 가수 분해시킨 포도당에 효모를 배양하면 에탄올을 만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효모를 갖다가 배양하면 에탄올이 만들어져요. 그럼 자 봅시다. P면 Q죠? 절대로 순서를 바꾸면 안 돼. 근데 이건 가능하죠. Q가 아니면은 P가 아니다. 대우는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건문이 나오게 되면은
순서를 바꾸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근데 후권 부정을 통해서 전권 부정을 도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에 곡물의 녹말과 나무의 섬유소는 동일한 요소에서 포도는 분해된다.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앞에 그죠 곡물은 아밀라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식물은 셀룰라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이오 에탄올 연료는 연소시 이거 보세요. 이산화탄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와 발생하지 않는다는 다른 항이에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발생한다. 근데 매우 적다. 양에 대한 문제고 정도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 발생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부정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이기 때문에 얘는 똑같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X가 되겠죠?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은 자 화석연료를 많이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가 급증했다는 말을 이산화탄소가 급증하면 화석연료를 많이 시켜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조건문에 전후를 바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효소를 통해서 분해된 포도당에서 에탄올이 생성되지 않았던 효모가 배양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효모를 배양하면 에탄올이 만들어지죠. 근데 대우는 가능하죠. 에탄올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효모를 배양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4번은 후권 부정을 통한 결론 도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자 여기가 지금 아이고 허리야. 의자가 약간 좀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정쩡한 높이기 때문에 제 허리가 진짜 아작이 나겠어요. 자, 근데 어머나 웬일이야 이거 진짜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00kg 보네. 그쵸? 어머나 그럼 얘는 그쵸 버려지겠네. 너를 꽃으로 만들어줄게. 그쵸? 꽃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입도 예쁘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예쁜 꽃으로 다시 피어나게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꽃은요. 네, 인증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네이클로바를 갖다가 찾으라고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어쨌든 간에 연구소에서 그쵸 이 연구소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거 좀 어떻게든 좀 조금이라도 좀 재밌게 하려고 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얘는 오이피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클에 케첩 같다고요? 아이고 잠깐만요. 슝슝님 왜 오늘 눈물이 나요? 아유 울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쵸? 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눈물이 쌓여가지고 여러분들 그쵸? 합격의 강물이 될 거야. 연습할 때 많이 울어야 돼. 연습할 때 뭐 단순히 뭐 즐기고 뭐 재미있는 문제만 풀면은 사실 문제 푸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하신 분들이나 성적이 높으신 분들은 계속 지금 불만스러 달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분들의 요구에 맞춰서 가다 보면은 나머지 분들이 다 제로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적절히 제가 난도를 좀 맞춰 가도록 할 테니까 울지 마시고요. 그쵸? 아까 얘기했지? 눈물을 뜨고 흘리되 웃어라. 알겠습니까? 자, 어찌 되었든 간에 그쵸? 김한별님처럼 해야 돼. 아싸 틀렸다. 아싸 기분 좋다. 이렇게 그쵸? 지금 틀려야 돼. 시험장 가서 그래야지 맞을 수가 있다. 아시겠죠? 이거 커피인데 자 국어 강사 할 말은 아니지만 더럽게 맛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냥 커피를 마시면 되잖아요. 저 이거 다방 커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냥 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근데 꼭 내가 살을 빼겠다고 여기서 맨 끝에 설탕을 안 집어넣고 그러니까 프림 조금 넣고 이렇게 해. 아니 그러려면 선생님 차라리 원두 커피를 마시지 왜 꼭 이걸 마십니까?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차라리 그냥 아싸라게 그냥 다 그냥 타가지고 이렇게 설탕 커피를 먹든지 이거 좀 뺀다고 해서 뭐 얼마나 이게 칼로리가 빠지겠다고 그 짓을 한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매번 그럽니다. 매번 그럽니다. 아까 이거 잡담인데 아까 그 공부 잘했다는 친구 있잖아. 처음에 인트로 때 제가 얘기했던 그죠. 근데 그 친구가 진짜 공부를 잘했어. 근데 그 친구가 예전에 저 공부하는 거 보고 한마디 한 거 있어요. 저희가 이제 남녀공학이다 보니까 이제 남자 여자들 이렇게 섞어가지고 같은 반으로 해서 이제 야간 자율학 시키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내가 이제 상담을 했나 그랬을 거야.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상담을 했나 그래서 야, 뭐 이렇게 난 지금 성적이 이렇게 모이고서 뭐 육문과 이런 건데 왜 성적이 안 오르니 말했더니 걔가 나 공부하는 거 이렇게 그래도 착해. 그래서 관찰을 했나 봐. 그래서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 갑자기 그게 기억난다. 뭐라는지 아세요? 저한테 하는 말이 야 근데 내가 너 공부하는 거 봤는데 너는 이렇게 공부를 좀 번잡하게 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번잡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봤더니 그 머리 빡빡 깎고 공부한 애는 뭔가 하나 딱 있으면은 잘해서 일어나지도 않아. 막 그냥 막 미친 듯이 풀고 막 정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약간 그때 그랬어요. 맞아. 번잡하게 했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미분적분 이런 거 배운다. 뭐 그래프가 있다. 막 이러잖아. 그래프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래프가 막 이렇게 있으면은 그래프를 보면 되잖아. 그치? 문제를 풀면 되잖아. 틀리면 거기에 대해서 풀면 되는데 이런 모양 있지? 딴 거 생각하는 거야. 딴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랑 닮았네, 뭐랑 이렇게 닮았네. 그리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그거 있잖아요. 만약에 뭐 시 같은 데서 저기 뭐 푸른 하늘을 보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냥 시를 읽으면 되잖아. 근데 푸른 하늘 보자. 그럼 나는 밖에 하늘을 봐야 돼. 한번 이렇게 하늘을 보고 또 공부를 하고. 그래서 약간 지금 생각하면 산만하고 약간 번잡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걔가 그때 했던 말이 기억나요. 야, 너는 근데 공부를 좀 이렇게 번잡하게 하더라.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 때 유행했던 게 서로 간에 일기를 이어쓰기였거든요. 혹시 해보셨어요? 이어쓰기 일기 이거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 그 후배랑 저랑 지금도 그 만난 후배랑 일기 이어쓰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때 고3이고 걔는 고2였어. 그러면은 고3하고 고2는 그때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럼 얘가 이제 그저 야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반에 와가지고 일기를 줘. 그럼 거기에 자기 인생이 막 있어. 막 오늘 공부는 왜 안 될까? 뭐 나 자신 속상하다. 뭐 이러면은 사실은 아주 간단하잖아. 속상하면 속상하지 않게 공부를 하면 되잖아. 그럼 얘가 또 이제 속상한 걸 보면은 나는 거기에다가 쭉 써. 그래 미연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만큼 또 일기를 써줘. 이거 하느라고 야자 1시간을 또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다시 끝날 때 건네주고 가고. 그럼 다음에 가서 걔는 밤에 공부 안 하고 또 내 글에 이어서 답변. 저희가 이렇게 이어서 일기 쓴 게 서로 간에 그 답신한 게 나중에 그 두 권 한 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납니다. 이런 걸 보고 걔는 그때 공부 잘했던 그 친구는 속으로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저 번잡한 것들 이러면서 저를 봤던 것 같아요. 예짜님 저도 했어요. 했네. 예짜님도 하셨죠. 이렇게 친한 친구나 이런 사람들끼리 일기 이어쓰기 막 이런 거 했을 거야. 그쵸? 두희님께서 뭐 논문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쵸.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그래서 남은 거는 그쵸. 뭐 영원한 우정이 남고 그래서 또 이제 잃은 것은 모의고사 점수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아까 그 공부는 정말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그 잘하는 친구들 조언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전교 1등하고 뭐 2등하고 했던 그 친구가 정말 공부하는 거 보면 한 번 딱 자리에 앉으면은 정말 무섭게 공부를 했던 친구거든요. 무섭게 공부를 했던 친구인데 그런 친구의 태도를 좀 본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번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잔망 루피님께서 지금 그쵸 중딩 때 교환을 계셨어요. 예짜님 맞아 일기장 엄청 꾸몄어. 우리는 그때 뭐로 했냐면은 스티커 이런 거 없었어. 그 당시에는 저희는 뭐로 했냐면은 만화 있잖아요. 만화 이렇게 기림 종이에서 그거 베껴가지고 그거 그려가지고 막 붙이고 막 그랬어. 그만할게요. 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간만에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고등학교 고딩 틱하게 놀다 보니까 자꾸만 그때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안 하셨어요? 만화 좋아하는 친구들 우리 그림 종이에다가 만화 이렇게 딱 해놓고 맨날 그거 필사도 아니야. 그 뭐라 그래? 완전히 맨날 그 모사에서 맨날 만화 그렸잖아. 그거 안 했나?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거 하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 또 나 그만 얘기하겠다. 또 하나 많이 했던 게 뭐였냐. 그쵸. 저희 때는 그 로맨스, 지금 같은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로맨스 소설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맨날 이게 저기잖아. 책이잖아. 이게 책이면은 여기다 로맨스 소설을 딱 껴. 그래서 이거를 잘 읽어야 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읽다가 선생님한테 걸려. 왜냐면 선생님이 야, 너 일어나. 너 지금 어디 보는 거야? 너 지금 너 책꽂이에서 만화책 거 뺏어. 그래서 그때 굉장히 스크립트를 어떻게 하냐. 읽어 열심히. 손도 움직여야 돼. 읽으면서 선생님 한번 눈 마주치고 읽어. 눈 마주치고 이거를 되게 리드미컬하게 했어야 됐어요. 그래야지 이걸 안 뺏겼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때가 생각납니다. 제 친구는 진짜 대빵 웃겼던 애가 너무 그 소설이랑 만화책 수업 시간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소설책이랑 만화책 한 권을 뜯어. 그래가지고 문제집 있잖아요. 교과서에다가 두 쪽씩 그걸 다 붙여서 넣어. 그래가지고 걔 거를 우리가 빌려서 읽었어요. 걔 거를 빌려서 읽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눈 마주치면서 한 쪽씩 읽는 거야. 걔가 한 쪽씩 너무나도 딱 풀로 이걸 정성스럽게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하여간 걸리지 않았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자 그만할게요. 어쨌든 간에 책 모서리에 파라라 저도 했죠 그거. 그래서 이렇게 달리기 하는 거 있잖아. 달리기 하나 넘어지고 하는 거. 이거 맨날 그런 거 했죠.
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면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다니까. 이게 문제되면 초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면 똑같아.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 너 누구 좋아했지? 누구 좋아했지? 맨날 이런 얘기만 해. 자, 6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그만 수다 떨고 아이고 갈 길이 멀다. 빨리 문제 풀어야겠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님 오늘 수업 샷다 내렸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다시 달릴 겁니다.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6번 문제를 저는 이거 우리 좀 못 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되게 잘 풀었다. 근데 6번 문제 여러분들 솔직히 이렇게 풀었죠.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이렇게 풀지 않았어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과제 선택 조건에서 과제 응답률과 낮게 나타났다. 이걸로 그냥 찍으면 돼 사실은.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정답이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선택했을 때 과제에 대한 흥미가 낮아진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있는 내용일지를 찍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여러분께서 다른 내용을 좀 이해인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번 문제 풀 때 그냥 단순하게 답을 갖다 맞췄다는데 끝내지 말고 6번 문제가 실제로 읽었을 때 시간이 걸려요. 시간 걸리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6번 문제가 시간이 걸렸던 이유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그 다항 구조예요. 그러니까 다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독해를 논리식으로 표현할 때 각각의 그 키워드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개념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개념항들이 요거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럼 다항 구조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단어가 되게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단어가 나와도 이게 이항 대비로 딱딱 정리를 돼 있거나 열거시로 돼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 정답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이렇게 독해를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오죠? 첫 번째 성공 또는 실패 피드백이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자기 효능감이 높다 낮다가 있고요. 세 번째가 과제 선택권의 제공 여부. 이게 세 가지 항으로 돼 있고 세 가지 항이 다시 두 개씩 나눠져 있는 거야. 성공이냐 실패냐, 효능이 낮다 높냐, 그리고 과제 선택권 제공,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냐, 할당을 받냐 이렇게 다 지금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6번은 독해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 아니면 그리고 항상 다항 구조를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정리를 시키면서 읽는 연습을 하지 않았으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저처럼 읽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성공 또는 실패 피드백을 학자에게 제공했을 때 교사가 학습자의 자기 효능감에 따라서 과제에 미치는 그죠 흥미가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첫 번째 선택이라는 과제가 있고요 할당이라는 과제가 있어요. 그럼 선택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할당은 주어지는 거야. 근데 실험 1에서는 성공 피드백을 주고 실험 2에서는 실패 피드백을 줬습니다. 연구 결과 실험 1에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자 선택과 할당에서 모두 과제 흥미가 높았다. 자 그런데 반면에 대비야 자기 효능감이 낮은 집단은 할당보다는 선택에서 흥미가 높았다. 아,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항이 3개가 나오죠. 성공 또는 실패, 효능감이 높다, 낮다. 그 다음에 제공 여부니까 선택권이 있다, 없다니까 선택이냐 할당이냐가 되는데 지금 실제로 연구 결과 실험 1을 기술하는 방식을 봤더니 여기서 지금 대비항이 나눠지는 거예요. 대비항을 어떻게 나누고 있죠? 효능감이 높다와 효능감이 낮다라고 나누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 제시문의 대비항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글을 우리가 그쵸 도식화를 할 때 어떻게 도식화를 하면 좋냐 하면은 자기 효능감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 효능감이 낮다. 이렇게 대비항을 만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실험 1이죠. 그럼 실험 1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실험 1은 성공 피드백이야. 교사가 성공했다는 피드백을 주는 거야. 그럼 실험 1은 성공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대비항을 만들면 되는 거야. 뭐냐면은 자기 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선택과 할당에서 과제 흥미가 높았다. 그럼 여기는 선택에서도 높고 할당에서도 높았다. 이렇게 대비항을 만들 수가 있겠죠. 반면에 자기 효능감이 낮은 집단은 할당보다는 선택에서 흥미가 높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쓰게 되면은 선택은 높고 비교긴 하지만 얘보다는 할당은 낮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와는 달리 실험 2죠. 그럼 실험 2는 뭐예요, 여러분들? 실패 피드백이 되는 거죠. 자기 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과제의 할당보다 선택에서 어머나 흥미가 낮게 나타났어. 뭐야? 그러면 선택에서 흥미가 낮게 나타냈죠? 상대적으로 할당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 결정이 그 다음에 한편 여기 대비야 자기 효능감이 낮은 집단은 과제 선택과 할당에서 비슷하게 낮게 나타났어. 그럼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건 뭐냐? 선택도 낮고
할당도 낮다. 이렇게 지금 도식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갖다가 읽으셨을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셨다 하신 분들은요, 제가 푸는 방식을 좀 보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지문을 읽을 때 시간이 어렵게 많이 걸렸던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이제 정확히 아시겠죠? 선생님, 이 지문을 읽는데 잘 안 읽혀요. 여러분들, 잘 읽히는 지문은요, 왜 잘 읽히는지도 봐야 되고요. 잘 안 읽히는 지문은 왜 잘 안 읽히는지도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다항구조잖아. 지금 기준이 3개가 되잖아. 3개가 다시 다 나눠지니까 총 6개의 기준이 나오니까 잘 안 읽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항구조가 나왔을 때는 대비항을 잡을 때 대비항을 잘 잡자면 내용이 되게 흐트러져. 근데 지금 그래서 글 쓰는 사람도 이 글이 어렵다는 걸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비항을 명쾌하게 나눠줬죠. 반면으로 지금 나눠줬고 여기서 지금 한 편으로 나눠주고 있죠. 그러니까 대비항 글 쓴 사람이 했던 대비항으로 그대로 잡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잡을 수 있죠? 자기 효능감이 다시 한번 이 글 그대로 대비항을 잡으세요. 이렇게 잡을 수가 있으니까 자기 효능감이 높다 낮다로 그쵸? 요 W를 잡으시고요. 대비항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께서 빈칸 채우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되죠. 성공 피드백에서는 자, 둘 다 높았고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이 낮은 집단은 성공할 땐 선택이 높고 할당이 낮았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자기 효능감이 높은 집단한테 실패를 줬을 때 이번엔 선택을 할 때, 그쵸? 이게 낮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대비항을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금방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1번이 뭐예요? 자기 효능감은 과제에 대한 학생의 승리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게 지금 전체 요지잖아. 결과적으로 이 글을 갖다 요약을 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첫 번째 문장을 보세요. 교사가 성공 혹은 실패 피드백을 제공했을 때 자기 효능감 수준에 따라 과제에 대한 흥미, 그쵸, 영향을 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그대로 요약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교사의 피드백에 따라서 그쵸, 흥미 수준이 영향을 미친다. 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이죠. 실패를 받아야 되죠. 그럼 자 보세요. 선택을 해도 흥미가 낮다. 그럼 보세요. 어떻게 찾으면 되지?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이니까 이쪽 항의사 찾아야 되겠죠? 실패니까 이쪽 항의사 찾아야 되겠죠. 선택을 해도 낮다. 그대로 나오네. 둘 다 낮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죠. 근데 주어진 과제보다는 과제를 선택해야만, 주어진 과제는 할당이죠. 할당보다는 선택해야만 높아진다. 아니죠. 지금 보시면은 자, 자기 효능감이 높았을 때 성공했을 때는 선택했을 때 높지만 실패했을 때는 선택했을 때 오히려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사의 피드백이 성공 피드백이냐 실패 피드백을 주느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고요. 3번은 뭐 쉽게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걸 이해를 못해도 자기 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과제 흥미도가 그쵸, 선택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것만 보더라도 문제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의 정답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도 과제 흥미가 낮을 수 있고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도 과제 흥미가 높을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선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성공 같은 경우는 둘 다 높았지만 실패는 낮게 되죠. 그리고 효능감이 낮더라도 성공했을 때는 선택했을 때 높게 되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교사의 성공과 실패 피드백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윤혜모네님께서 저렇게 정리하려면 무슨 강의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만 이렇게 해준 건 없고요. 제가 이런 식의 다항 구조가 나오거나 대비항을 만드는 게 나오면 무조건 저는 좀 도식화를 그쵸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대비항이 없으면은 그냥 일반 독해를 풀어라. 근데 대비항이 있으면 무조건 대비항으로 푸세요. 이게 절대적으로 사실 속도도 빠르고 정확도도 높아지고 난도가 올라가도 확실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꼭 표로는 안 그려도 되는데 저는 어떤 게 나오더라도 이렇게 표로 항상 머릿속으로 도식하는 걸 연습을 그게 저는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는 거지 실제 시험에 가서는 대비항 위주로만 풀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실제 시험에서 도식화를 해도 되긴 하는데 제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연습을 할 때는 계속 도식화를 하세요. 근데 실제 시험장 가잖아? 그러면은 그때까지 그렇게 도식화를 그리면서 연습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거의 이렇게 표로 안 그려도 문제를 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기출문제 풀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정말 표를 안 그려도 되는 것도 표로 그릴 때가 있어요. 일부러 수업에서 보여드리려고. 왜냐하면 굳이 그거는 사실 표를 안 그려도 되는데 일부러 막 그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로 이렇게 정렬하는 연습을 해야지, 특히 대비항을 통해서 정렬하는 연습을 해야지 연습을 그렇게 해놔야지 실전에 가서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6번 문제까지 같이 했는데 한별님께서 지금 6번 문제 때문에 레벨업 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라고 가져온 거예요. 저번에 한번 여러분께서 독해에서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대서 가져왔는데 이거는 정답들과 상관없이 이 구조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서 열심히 풀었으니까 다음에 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또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1일독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일독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거 배포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독해학습하는데 1일독 하고요. 그 다음에 신형 말고 시즌 1을 무려 1000불을 쏜대요. 1000불을 쏩니까? 1000불을 쏜답니다. 그래서 와, 저도 받아야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1000불을 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1일독에 대한 기대평 남겨주시고 메일고에 대한 기대평 남겨주시면은 와, 무료 배포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하여간 응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순 힘들어요? 지금 빨리빨리 마감되나요? 저번에는 뭐였어요? 저번 주에는 선착순이었고 이번에는 댓글 이벤트래요. 그래서 지난 주에는 500부가 그러면은 선착순으로 나갔고 이번엔 댓글 이벤트니까 댓글을 여러분들 열심히 달아서 꼭꼭꼭 그쵸? 당첨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1일독을 이미 구매했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메일고 시즌 1도 이번에 또 이벤트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1일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오늘 좀 많이 갔네요. 많이 갔는데 그래도 열심히 풀도록 해요. 지금 보시면은 1번 문제, 7번 문제 놀랐습니다. 7번, 8번 왜 이렇게 못 풀었어? 7번, 8번이 지금 정답률이 어머나 이게 뭐야 37. 그 다음에 근데 봐봐 상위권 잘 푼다. 상위권 95야. 그리고 8번 문제 정답률 62. 나머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상위권 95. 상위권은 흔들리지 않아요. 상위권은 거의 시머스 침대예요. 그쵸?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상위권은 흔들리지 않는데 지금 이게 막 널뛰잖아. 그러면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독해는 절대로 그쵸? 함부로 저기가 안 돼요. 이 실력이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야. 근데 꾸준히 하면 올라가니까 믿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시간이 지금 오늘 좀 길어지네요. 가끔 가다 좀 길게 해도 되죠? 지금 8시 15분인데 8시 반은 돼야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부터 한번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이 나왔어. 웬일이야. 남녀의 연애 감정을 다룬 두 작품. 주요섭의 사랑선인과 어머니와 김정희 동백꽃에서 두드러진 공통점은 서술자를 가리키기 위해 국어교과서에 실렸던 거다. 그러니까 서술자 이론으로서 나왔다는 거죠. 서술자는 개념이 나오네요.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존재로 소설에서는 같은 사건이라도 누구에 의해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사건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 우리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지금 문학이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해도 배경지식 알잖아. 누구에 의해 어떻게 전달되느냐. 누구에 의해 그렇죠. 1인칭 3인칭 누구냐. 어떻게 전달되느냐. 작품 안에 있냐 밖에 있냐 뭐 이런 내용 같아요. 어쨌든 간에 서술자라고 하는 화두를 제시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술자를 고려하는 첫 번째 방식은 서술자를 시점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시점은 서술자가 말하는 위치와 방식을 뜻하게 되는데 서술자는 말하는 위치에 따라 이야기에 속한 인물로서 말하거나 이야기 안에 있어 내부 이야기 밖에서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말한다. 어머나 웬일이야. 그럼 이야기에 속한다 이야기 아니죠. 이야기 밖이죠. 그럼 여기서 대비항이 하나 만들어지네요.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리고 이거를 추정할 수 있는 표지가 바로 인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술자가 나라는 1인칭으로 말하면 그는 이야기 안에 있는 인물이다. 그는 서술자를 얘기하겠죠. 1인칭 없이 그나 그녀라는 3인칭으로 말하면 서술자는 이야기 밖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이때 1인칭이 없이 그나 그녀라고 말하게 되면은 이건 바로 표지로서의 인칭이 되겠죠. 자, 어쨌든 한편 서술자마다 말하는 방식도 다른데 자신이나 다른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거나 적극적으로 분석하는 서술자가 있다. 심리 분석. 그리고 두 번째는 관찰한 것만을 말하려고 하는 서술자도 있다. 이처럼 말하는 위치의 방식을 이분하면 시점의 유형은 1인칭이냐 3인칭이냐. 자,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이야기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리고 주인공이냐 관찰자냐
혹은 작가냐 관찰자냐 하면은 심리를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대비항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 여러분들? 그쵸? 심리를 말하냐, 아니면은 관찰한 것만을 말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면은, 자, 안에 있으면은 1인칭, 밖에 있으면 3인칭.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 했던 것처럼 심리를 말할 수 있느냐, 아니면 관찰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관찰만 하면 관찰자 시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 문학 이론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락. 사랑순이가 어머니와 동백꽃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가 말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나죠. 그럼 이거는 작품 안에 있는 1인칭이 되겠죠. 하지만 말하기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전자에서 나는 부차적 인물로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주인공을 관찰하며 말한다. 즉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그런 사랑손님과 어머니 1인칭 관찰자, 즉 작품 안에 있는데 관찰만 한다. 반면 후자에서 동백꽃은 나는 소설의 주요 사건인 닭싸움의 당사자로서 내가 주인공이구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세히 이야기한다. 심리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세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사랑손님과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나라고 하는 1인칭이 나오죠? 근데 얘는 뭐만 한다? 관찰만 한다. 근데 만약에 후자, 여기 동백꽃이죠? 동백꽃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누가 나와? 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얘가 자신의 심리까지 이야기한다. 즉 1인칭 주인공 심적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서술자를 고려하는 두 번째 방식은 서술자를 서사적 장치로 인식하는 건데 작가는 특정한 의도를 서술하기 위해 실현하기 위해 서술자를 서사적 장치로 사용한다. 사랑순이가 어머니 동백꽃에서 흔하게 언급되는 정선 바로 재미인데 이 재미는 기본적으로 서술자의 무지함에서 촉발된다. 사랑순이가 어머니에서 나는 어머니에게 사랑손님이 꽃을 주었다고 하고 꽃을 보내자 붉어진 그녀, 어머니의 볼이 의미하는 바를 모른다. 무지한다. 무지하다. 가장 모르는 것은 사랑순이 꽃을 주라고 했다는 자신의 거짓말이 어머니의 마음에 그린 파문이다. 즉 서술자가 무지하다. 동백꽃의 주인공인 나도 자신을 향한 점순이의 마음을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나는 자신에게 닭섬을 권하는 점순이의 시작이 어떤 신호인지 알지 못한다. 즉 무지하다. 근데 이런 무지함이 웃음을 선사한다. 대개 작가는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서술자에게 이야기를 맡기고 독자는 서술자의 말에 의지해서 인물과 사건을 판단하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반면 두 작품의 서술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쵸. 서술자가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는 서술자의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죠. 그럼 이렇게 서술자가 무지한 것을 뭐라고 하냐? 신빙성 없는 서술자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두 작품의 서술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둘 다 1인칭이긴 하지만 방식이 다르죠. 하나는 1인칭 관찰자, 하나는 1인칭 주인공. 그런데 둘 다 무지한 서술자가 나온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이런 작품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 독자 역할은 핵심적이다. 즉 독자는 서술자의 말 속에 감춰진 작가 의도를 능동적으로 읽어서 서사를 재구성해야 된다. 이처럼 작가의 의무는 고정된 하나의 해석이 아니라 대비양 독자의 해석 행위를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작가보다 독자가 중요하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내내 왜 알고 있었던 문학 이론에 대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서술자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두 번째 단락은 그쵸 서술자를 고려하는 방식을 시점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안가밖에 따라서 1인칭이냐 아니면 심리를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아니면 관찰자냐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죠. 말이 버벅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자를 고려하는 두 번째 방식으로서 서술자를 그쵸 서사적 장치를 인식해서 작품의 재미를 배가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 다른 말로 하면 믿을 수 없는 서술자로서의 서술자의 무지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서술자의 무지함에서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서술자는 똑똑할 수도 있지만 그쵸 무지할 수도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서술자의 역할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건 누구의 역할이다? 독자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의 능동적 역할을 그쪽 강조하면서 글이 끝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지금 봐봐. 지금 1번 문제가 7번 문제가 이렇게 틀릴 줄 몰랐네. 지금 7번 문제를 무시하게 지금 틀렸어요. 그런데 틀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상식적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대답해보세요. 빨리 대답해야 돼. 자, 지금부터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꽃의 주인공은 나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 사랑손님과 어머니 내용 뭔지 아시죠? 그죠?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 누가 나와? 안녕하세요. 저는 6살 난 여자 처녀의 오키예요. 오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오키 그 성대모사 너무 유명하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6살 난 처녀의 오키예요. 이렇게 막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내겠습니다.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주인공 누구야? 주인공 빨리. 주인공 누구야? 빨리. 누구예요? 아, 어머니래. 점순이.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한번 저기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 뭐 갔으니까 오늘 뭐 그냥 그쵸?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다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주제가 뭐야? 주제가 뭐야? 빨리 주제 빨리 얘기해보세요. 가장 창의적으로 대답하는 분들께 통닭을 쏘겠습니다.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주제는 뭘까요? 주제 빨리 얘기해봐. 주제 뭐야? 몰래 하는 사람 미치겠다. 아, 뭔 소리야. 어머니는 여름 20몇 살 과부야. 이거 내용도 안 읽었구나. 에? 뭐 어린애들이 어른들의 사랑을 알아? 뭐 오키가 모르는 어른들의 사랑. 참 난리 났다. 그만. 진짜. 통닭 안 줄 거야. 진짜 통닭 안 줄 거야. 진짜. 지금 아주 모범적인 정답은 나왔는데 사랑손님 왜 어머니에게 달걀 사랑손님이 달걀 준 거 아니고요. 달걀 파는 노파가 달걀을 주고 갔어. 어머나 웬일이야. 지금 내가 볼 때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익자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아니 사랑손님은 달걀을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뭔 소리 하는 거야. 노파가 준 거야. 노파가. 그리고 어머니가 달걀을 삶은 거야. 계속해서. 자, 여러분들 자 일단 정답 다 이제 발표됐죠? 오늘은 약간 그좀 문학이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일단 여러분께 이거 왜 틀렸는지 알겠다. 자, 봐봐. 자, 일단 이거 지금 제목이 뭐냐로 했을 때 자, 그만해. 우리 엄마가 이상해요. 진짜 미치겠네. 진짜. 그만해. 자, 미치겠다. 자, 인문학적인 얘기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문학이 없어지니까 이런 얘기 할 기회가 없어지네요.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주제가 뭘까?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지금 교과서적인 답이 나왔고요. 여러분들 수능 교과서나 아니면 중등용 교육 참고서를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은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본 어른의 세계라 돼 있어.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오키가 본 어른들의 세계라고 했잖아.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참된 의미의 주제라 볼 수 없어요. 보통 주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설에서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잖아. 갈등의 서사죠. 갈등의 당사자가 겪는 세계를 파열시키는 그 지점을 보통 주제라고 얘기를 해요. 아,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홍길동전의 주제가 뭐야? 홍길동 갈등 겪고 있는 게 뭐죠? 적서차별 제도죠. 그럼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내면의 갈등과 파열을 일으킨 지점이 조선사회의 지배적 계급 구조잖아. 그게 바로 주제야.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차별, 거기에 대한 어떤 주인공의 극복이지. 이게 바로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항상 갈등으로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교과서에서는 뭐 어린아이 오케이 눈으로 본 어른들의 세계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할 수 있게 시점이라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진정한 의미의 주제는 아니고요. 뭐 소설의 주제를 꼭 정답이라고 하는 거 없지만 이 소설의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안 나와. 자, 여러분이 틀린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이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키라고 하셨던 분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소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을 주인공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소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서술자입니다. 서술자는 말을 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오키가 왜 우리가 주인공을 알고 있느냐? 오키는 말을 계속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소설에서의 주인공은 누구냐? 갈등의 당사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소설에서의 주제는 뭐냐? 갈등의 당사자들이 겪는 세계가 파열되는 그 지점. 그게 바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오키가 보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자면 얘는 지금 관찰자라고 얘기하잖아. 지문을 왜 읽어? 관찰자라 얘기하는데 그러면 오키가 보고 있는 갈등의 당사자가 누구야? 엄마야. 여기는 지금 사실 어머니 아저씨라고 하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어머니라고 할 수 있죠. 뭐 어머니와 뭐 아저씨도 갈등의 당사자니까 어쨌든 아저씨까지 여기 넣은 겁니다. 소설에 대한 평론은 뭐 자유롭게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어머니와 그 아저씨가 당사자라면 그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핵심된 건 어쨌든 어머니가 주인공이란 거고 어머니가 겪고 있는 갈등이 이게 바로 주제가 돼요. 그럼 얘기해봐. 어머니가 겪고 있는 갈등이 뭐야? 얘기해 보세요. 뭐죠?
그쵸? 어머니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이 소설이 몇 년대 소설인지 아세요? 별 얘기를 다 하네. 이 소설은요. 이거 어떻게 없어지는 거지? 어떻게 없어져요? 응? 이게 어떻게 없어지지? 나가라. 없어져라. 잠깐만요. 죄송해요. 제가 뭔가를 지금 잘못 얘기했어. 잘못 봤거든요. 없어져라. 없어지라고. 자, 어쨌든 그냥 빨리 할게요. 이거 좀 없애는 방법 좀 이따 알려주세요. 이게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겠다. 없어졌다. 자, 사라졌는데 이 소설에서 여러분들 이 어머니가 겪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주제야. 그럼 어머니 겪고 있는 갈등이 뭐야? 뭔 것 같아? 답 안 나오나? 그치. 이제 비슷하게 나오네. 바로 뭐냐면은 이 소설이 놀랍게도 1930년대 소설이에요. 1930년대. 한편으로는 뭐가 있을까? 유교적인 어떤 관습, 가족으로서의 여성이 갖고 있는 의무 이런 게 있겠죠. 이걸 가지고 상징하는 게 이게 바로 오키예요. 오키.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기서 24살인가 26살 과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0대 과부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젊고 그쵸 그럴 나이야. 근데 이 어머니를 짓누르고 있는 거 유교 사회에서의 그 여성이 갖고 있는 의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무감으로 살아갔던 어머니에게 살랑살랑 봄바람 같은 그가 찾아오죠. 이게 바로 아저씨예요. 그럼 아저씨는 뭘 상징하는 걸까? 그쵸. 이제 근대 사회가 상징하게 되는 개인적인 어떤 욕망을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인 욕망이에요. 근대 사회 자본주의 사회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관습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거가 아니라 개인의 내면의 욕망,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어떤 자아의 의지를 더 중요시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둘이 지금 충돌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키는 어머니의 이런 갈등을 전혀 몰라.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니까 아저씨가 꽃 줬다고 거짓말해서 엄마한테 주니까 엄마가 얼굴이 시뻘개지죠.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키는 아이다 보니까 어머니랑 아저씨랑 눈을 마주치게 하면 얼굴이 서로 시뻘개져. 그걸 몰라. 그래서 뭐라고 하죠? 아니 어른들이 이렇게 만나면 서로 싸우기만 해요? 요따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오키가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이고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 데서 독자들은 재미를 느끼고 그 간극을 독자의 역할로 채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소설이 굉장히 아련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뭐냐. 그 소설의 중간에 그 장면 기억하세요? 어머니가 오키의 머리를 막 빗기잖아. 유치원에 가기 위해서. 근데 갑자기 오키의 머리를 이렇게 빗기다가 갑자기 오키를 와락 껴안잖아. 와락 껴안으면서 뭐라고 하죠? 오키야 너 하나면 된다. 너 하나면 된다. 막 이러거든요. 이 강한 부정은 여러분들 긍정이에요. 강한 긍정도 부정이고 그럼 뭐야? 오케이야 너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속에서 지금 뭐가 있냐면은 새롭게 자신의 욕망이 눈을 뜨고 자는 자아가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소설이 굉장히 슬픈 이유가 왜 그러냐.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어머니가 자신의 욕망을 지우게 되죠. 그러면서 아저씨한테 무슨 편지를 보내게 되니까 아저씨가 다음날 떠나게 되죠. 그때 달걀이 나오는 거야. 이 아저씨가 달걀을 좋아해서 맨날 달걀 삶아줬잖아. 근데 이 뭐라고 합니까? 달걀 아저씨가 노파가 와. 그래서 아저씨가 달걀 준 게 아니라 할머니가 온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너무 슬프게 뭐라고 하죠? 우리 집에 더 이상 달걀 먹을 리가 없어. 이제 달걀 안 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키가 뭐라고 그래요? 옆에서 나 달걀 먹고 싶은데 라고 하는데 그때 엄마 얼굴이 너무 슬퍼 보이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끝나는 거잖아. 너무 이거 정말 슬픈 소설이잖아. 근데 이 소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에게 울림을 주느냐. 1930년대 어떻게 보면 여성의 내적 갈등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설이 너무나도 애잔하게 그걸 표현했기 때문에 또 되게 재미있게 오키를 내세워서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시점의 효과로서 읽히고 있는 그런 소설이 되는 겁니다. 민 선생님, 너 달걀 먹어봤니? 달걀 참 맛있단다. 이럴 때가 아니지 지금. 그쵸? 하여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봐봐. 여러분이 이거를 읽을 때 가장 잘못 읽었던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배경 지식이 잘못됐기 때문이야. 지금 제 설명만 들었어도 오키가 관찰자고 엄마가 주인공은 누구라도 알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었죠. 제일 많이 나온 게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오키가 주인공이야 라는 생각이 머리에 막 있으니까 지문이 안 읽히는 거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은 여기 나왔죠. 여러분들 어딨냐. 여기 분명히 주인공이 누구다. 그쵸? 여기 있지. 나는 부차적 인물로 사랑순이가 어머니라는 주인공을 관찰한다. 나왔죠. 근데 여러분께서 분명히 여기에 나는 부차적 인물이다. 주인공이 아니다. 사랑순이가 어머니가 주인공이다라는 진술이 있는데 여러분의 배경 지식이 너무나도 잘못된 게 강하다 보니 그게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본인의 배경 지식이 도움을 줄 때도 있지만 배경 지식과 제시문의 내용이 충돌하면은 사실은 오히려 독해라는 데 가로막게 됩니다.
그럼 자 우리 바로 읽어보도록 하죠. 실무에 틀린지 알겠지? 이 글을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사랑손님과 어머니 그러니까 동백꽃의 서술자는 신뢰를 받지 못한다.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다. 당연히 맞죠? 두 번째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서술자 나왔잖아. 부차적인 인물이지만 그대로 나와 있죠. 근데 동백꽃의 서술자는 주인공이다. 맞죠? 근데 세 번째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동백꽃은 주인공이 상대의 감정을 모른다는 데서 우수인 유발돼? 아니죠.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모른다, 무지하다. 누가 모르는 거야? 오키가 모르는 거야. 그쵸? 그럼 동백꽃에 나는 서술자 주인공이 모르는 거지만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 모르는 것은 주인공이 아니죠. 바로 누가 되는 거야? 오키야. 근데 오키는 주인공이 아니야? 주인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틀리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맞아요. 네 번째. 사랑손님과 어머니와 동백꽃의 서술자 위치는 같지만 말하는 방식은 다르다. 맞죠? 왜냐하면 둘 다 1인칭 작품이 안에 있지만 하나는 심리를 얘기하고 하나는 심리를 이야기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7번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문에 분명히 지금 나와 있는 내용도 읽지를 못한 거야. 지금 지문에 분명히 오키는 부차적 인물이고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그쵸. 어머니라는 주인공을 관찰한다. 주인공이라 나와 있는데 배경지식이 눈을 가리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번 문제도 정답률이 낮아요. 다음 중 이 글에 대한 평가를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하나, 둘, 셋, 넷. 자, 독자에 따라 동일한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이렇게 돼 있죠. 끊어서 강화 역할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글의 논지를 강화한다. 자, 지금 마지막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독자의 역할이죠. 능동적 역할이기 때문에 일치가 되죠. 일치는 강화가 맞습니다. 두 번째, 작품 속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려면 서술자의 말에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된다.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독자의 역할이에요. 독자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 드러난 말 너머를 상상하고 서사를 재구성해야 되고 독자가 더 중요하다고 하죠. 더군다나 여기선 지금 얘기하는 게 독자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서술자 중에서도 특히 누구를 가져오는 거야?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를 가져오는 거야. 자,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를 가져와요. 우리가 만약에 서술자의 말에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한다면 오키만을 믿어야 돼. 그럼 오키만을 믿으니까 아니 어른들은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고 싸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그냥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서술자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 작품을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 그 정도로 독자 역할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왜 일부러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를 가지고 왔을까? 독자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세 번째, 작가가 설계한 구조와 맥락에서 벗어난 자의적인 해석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럼 이거 뭐야? 작가를 따라가라고 하는 거지? 작가를 따라가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작가보다 독자가 중요하고 독자가 재구성을 해야 된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럼 무조건 작가를 따라가야 돼. 반박하게 되는 거지. 반대 입장이죠. 따라서 약화가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7번, 8번 너무나도 좀 못 푸셨던 것 같습니다. 9번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풀었습니다. 결국 두 작품의 서술자는 시점의 유형은 다르죠. 왜냐면 둘 다 1인칭이긴 하지만 하나는 관찰자, 하나는 그쵸 주인공이죠. 근데 서사적 장치로서 효과는 동일하죠. 둘 다 뭐다? 신뢰할 수 없는 무지한 서술자가 나와서 자 결론 얘기해 보세요. 이런 무지한 서술자가 나와서 자 무엇을 주는 거야? 재미를 주는 거죠.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이렇게 무지한 서술자를 내세운 이유가 바로 뭐야? 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 자연스럽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시하는 바가 동일한 건데 아까 제가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정답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정답은 시작 3번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오늘 아이고 시간 너무 많이 썼다. 여러분들 8시 30분 넘었는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가끔가다 이렇게 좀 하는 날도 있고요. 사실 저는 오늘 문학 지문을 보니까 문학이 정말 재밌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평론 위주로 공부를 하고 독해 위주로 해야 되니까 어쨌든 본인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읽으시되 배경 지식이 내 눈을 가릴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꼭 기억하실 거 그렇죠.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주인공 누구예요? 오키가 아니다. 그렇죠. 오키가 아니죠. 그리고 소설에서의 주인공은 갈등의 당사자.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그래 소설에서의 그렇죠. 여러분들 그 주제는 갈등의 당사자가 겪는 내적 갈등. 그 세 개의 균열점.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주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건 깜짝 놀랐어. 아저씨가 뭐 이렇게 뭐죠? 계란을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왜 이렇게 웃겨? 이 소설의 진정한 주제가 뭡니까? 했더니 난리가 났어. 난리가. 아이고. 자, 오늘 어쨌든 간에 어이구 오늘 통닭도 안 썼네요. 다음 주에 더 많이 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오늘 미션을 드렸죠? 뭐라 그랬어? 오늘 미션 기억하는 사람? 뭐였죠 여러분들? 그죠? 일주일 동안 본인의 도끼를 푸는 걸 정하세요. 무엇을 한다, 무엇을 안 한다. 본인의 도끼를 딱 정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그거를 일주일 동안 미션으로서 실행을 하세요. 다음 주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솔직하게 도끼를 실행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 한해서 정말 댓글 쓰시고요. 제가 거기서 내용을 좀 골라서 여러분께 통닭을 다음 주에 모아서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부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얘기하면서 오늘 되게 수다도 많이 떨었는데 어쨌든 수험에서 진리는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집중, 몰입,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도끼를 품고 포기할 건 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본인의 도끼를 꼭 하나 만드셔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미션을 성실하게 수행하시고 다음 주에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끼 품고 독해하세요. 다음 주에 봬요. 안녕.